오늘부터 해가지고 이제 지방직 대비해서 총 4회로 마무리할 거예요. 마지막 최종 그냥 느낌 점검하고 그래도 주의할 거 있는지 그 정도 점검하는 걸로 보죠. 자, 봅시다. 거기 1번 한번 보시면, 1번 보시면. 자, 여기 나와 있는 거 공문서 수정하는 건 우리가 많이 봤던 패턴이에요. 그래서 뭐 번역 투 삼갈 것, 그 다음에 의미에 따른 표현, 그 다음에 수식관계 고려해서 어순, 그리고 행위 주체를 잘 고려를 하라고 했죠.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요거잖아요. 그죠? 자, 지금 공문서 보니까 땡땡시에서 어디에 요청하는 거예요? 어디 회사에 요청하는 거죠. 시에서 회사에 요청을 하는 상황이라는 거, 요거 잘 잡아 두셔야 될 거고요. 그러면 한번 가볼게요. 자, 기업 같은 경우에 취업 박람회 개최를 통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 취업 박람회를 개최하여서 우리 왜 뭐뭇을 통해 뭐 한다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번역투거든요. 영어 번역투여서 그래서 취업 박람회를 개최하여라고 고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기는 하죠. 그래서 1번은 아무 문제 없고요. 그 다음에 니은 한번 보니까 자, 구직자의 채용 기회. 근데 우리가 채용한다라는 건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뽑아서 쓰는 걸 채용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구직자, 직업을 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구직자가 채용하는 게 아니라 구직자가 뭐 하는 거예요? 취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게 맞을 거고요.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에 보세요. 일자리 기업의 홍보 기회라고 했을 때 이렇게 그대로 놔두게 되면 일자리 기업을 어떻게 해요? 홍보하는 건지 아니면 뭡니까? 일자리 기업의 그죠? 기업의 일자리를 홍보하는 건지 이 상태에서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수식관계 고려해서 당연히 이런 박람회 개최를 통해서 기업의 일자리 홍보 기회를 제공한다가 적절한 표현이 되는 거죠. 이렇게 놔주면 일자리 기업을 홍보한다 이런 의미가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일자리 기업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 기업의 일자리를 홍보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 한번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4번인데 4번 하나 한번 잘 보시면 아이고 왜 지웠을까? 자, 시에서 지금 어디예요? 회사에 요청하는 거라고 했죠. 근데 보세요. 자, 리를 그대로 보면 땡땡시는 귀사에 직업 홍보관 운영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이 상태 그대로 봤을 때 주어가 뭐예요? 땡땡시는. 그 다음에 서술어가 뭡니까?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비문이기도 하고요. 이거 그대로 놔두게 되면 뭐뭐시가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지금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회사예요, 시예요? 회사가 참가해 주시길 바란다고 얘기를 해야 되지 뭐뭐시는 참가해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왜? 어디에서 어디로 요청하는 거니까 시에서 회사로 요청하는 거니까 그래서 리을은 바꾸기는 바꿔야 되는데 그죠? 다시요. 이대로 두면 땡땡시는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가 돼버린단 말이죠. 근데 시가 참가하는 게 아니라 회사들이 참가를 해야 되는 거니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4번처럼 바꿨는데 귀사는 땡땡시에 직업 홍보관 운영에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지금 요청의 주체는 누구예요? 시가 회사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지 귀사가 뭡니까?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요청의 주체는 귀사가 아니라 누가 돼야 돼요? 땡땡시가 요청의 주체가 돼야겠죠. 그래서 4번을 정확하게 바꾸면 그죠? 땡땡시는 귀사에 직업 홍보관 운영에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가야겠죠. 요청의 주체는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시가 회사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협조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주체와 대상의 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겠죠. 괜찮으시겠어요?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보시면 좀 주의해야 되는 거죠. 의미를 주체하고 대상을 좀 잘 생각을 했어야 될 거예요. 자, 2번은 논증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환영론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한 거 해가지고요. 일단 지문이 살짝 길어서 첫째 줄에 레드포드의 허구의 역설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전제 1, 2, 3을 보면 뭐예요? 이 기억 한번 보세요. 이 세 가지 전제가 동시에 참을 수 없다는 모순을 해결하는 방법은 그중 뭐 하는 거라고요? 그중 뭐 하는 거라고? 일부를
부정하는 거라고 이거죠. 일단 이거 세 개가 동시에 참일 수는 없죠. 이를테면 허구적 사건이나 인물은 존재하지 않고 우리는 존재한다고 믿는 것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반응해요. 그러면 허구적 사건이나 인물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가 없는 건데 전제 3에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허구적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감정적으로 반응한다 그랬으니까 이거 세 개가 동시에 참여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근데 한번 봤더니 일부를 부정하는 거 그러면 이 중에서 일부를 부정하는 건데 어떤 입장이요? 환영론의 입장이죠. 이게 복잡한 논증이 아니라 맨 마지막 문단에 환영론의 입장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허구를 감상하는 동안 허구에 몰입해서 허구적 사건이나 인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뭐라고요? 사건이나 인물이 실제로 뭐한다? 존재한다는 환영에 빠진다 그러면 사건이나 인물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제 세 개 중에 뭘 부정하는 겁니까? 이를 부정하는 거죠.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다를 부정해서 존재한다고 환영에 빠지고 존재한다고 생각하게 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그죠? 예,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존재한다고 믿는 것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따라서 허구적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서도 어떻게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보면 어차피 하나 부정하고 두 개 받아들이는 건데 환영론의 입장에서는 이 얘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전제 몇 번째 거 부정하면 돼요. 두 번째 거 부정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연결 한번 가볍게 보면 전제 1을 부정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허구적 사건이나 인물이 존재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제 1로 가서 존재한다고 믿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한다? 감정적으로 반응한다. 그죠? 허구적인 게 존재한다고 믿는 것에 감정적으로 반응한다. 따라서 뭡니까? 허구적인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한다? 감정적으로 반응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연쇄 논법의 형태를 띠고 있기는 한데 굳이 거기까지 나가지 않더라도 환영론의 입장이라는 게 여기 정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죠? 요거 생각하면 될 겁니다. 여기에서 시간 많이 들였으면 안 되는 거죠. 자, 3번은요. 그죠? 그래서 정답 2번이 되는 거고요. 자, 3번 한번 보시면 그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일종의 그 과학기술 지문인데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죠? 일단 어떤 상황 나와 있어요? 그죠? 가볍게 정리해 보죠. 날개 윗면을 흐르는 기류의 속도가 빠르대요. 그죠? 그리고 날개 윗면이 어떻답니까? 아랫면에 비해서 볼록하다. 극단적으로 표현해 보죠. 자, 날개가 물론 이렇게 생기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 그림 알잖아요. 그죠? 우리 오랜 시간 함께 공부했지만 제가 중2 때 그림 못 그린다고 미술 선생님께 불꽃 싸라구를 맞은 다음에 그때부터 뭔가를 그리는 행위 이게 한 번도 안 해줬어? 예? 그래요? 아니 왜 중2 때 별건 아닌데 중2 때 미술 시간에 그림 그리는데 그 선생님이 다가와서 이렇게 보더니 일어나래요.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났더니 그 따귀를 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그래서 그림이 이게 뭐냐고. 물론 그때 그림이 풍경 이런 거 그리는 게 아니라 우리 왜 중고등학교 때 도형 막 이것저것 겹치게 그린 다음에 명도체로 달리해서 막 색칠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안 했나? 구성인가? 그래서 한번 하는데 그래서 딱이 맞고 쳐다봤더니 또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성경 말씀 따라서 왼뺨 맞고 오른뺨을 내민 것은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전문용어로 쌍싸다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맞고 나서 놀라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쓰고 있는 붓을 잡더니 그 그림붓 이렇게 싸구려 붓으로 그리니까 그림이 이 모양 아니냐고 해가지고서 굉장히 그 상처, 옛날이니까 가능했던 얘기죠. 요즘 같으면. 그죠? 그래서 아주 옛날 기억이죠.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그렇게 한번 맞고 나서 그때부터 반감이 생기는 거죠. 일종의 트라우마. 그래서 제가 저항할 수 있는 거라고는 공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중간은 실기, 기말은 필기였는데 기말고사 때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빵점을 맞았어요. 일부러. 그죠? 다 맞아서 복수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죠? 100점을 맞든가 빵점을 맞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저항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그 빵점 맞기도 생각보다 쉽진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빵점을 맞고 끌려가서 담임 선생님께 하키 스틱으로 맞았죠. 그때는 미술 선생님이 일러가지고 그리고 이제 2학기 중간고사 때 또 실기 대강 해야 되니까 냈어요. 내고 기말고사 때 다시 빵점.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중간고사 실기 기말고사 빵점.
2학기 때 중간고사 실기, 기말고사 빵점 이렇게 해가지고요. 딱이 맞은 순간부터 미술 그 이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졸업할 때까지 빵점을 맞았는데 졸업할 때 미술 선생님이 불러서 그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기태야 미안했다가 아니라 독한 새끼. 라고 그 한마디요. 그래서 독한 새끼를 끝으로 중학교를 떠났습니다. 그죠? 독한 새끼를 끝으로. 그 다음날이라도 불러서 미안했다 그랬으면 제가 그 열심히 공부해서 100점을 맞았을 텐데. 그죠? 저도 치기 어린 행동이었었죠. 그죠? 치기 어린 행동이었었고. 복수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가끔 제 얘기하지 않을까요? 옛날에 기태라는 새끼, 그 새끼 정말 독했다. 그죠? 이런 얘기 하지 않을까요? 어쨌든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자, 그림 보세요. 이게 윗면, 아랫면이고요. 윗면은 어때요? 기류 속도가 어떻대요? 윗면은? 예. 속도가 어떻다? 빠르다. 그죠? 그 다음에 아랫면은 어때요? 아랫면에 비해서 빠르다 그랬으니까 아랫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속도가 뭡니까? 느리다. 베르누이의 정리 같은 건 익숙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속도가 빠른 압력은 어떻게 된대요? 압력은 어떻게? 예. 낮아지고, 그죠? 그 다음에 아랫면의 공기 압력에 비해서 낮아진다 그랬으니까 아랫면의 압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높다는 거죠, 그죠? 이거 금방금방 정리할 수 있죠. 그래서 힘은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비행기를 뜨게 하는 힘이 뭐가? 양력이. 그러면 힘은 어디로? 이렇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작용하는 거고, 이렇게 뜨게 하는 힘을 뭐라고 하는 겁니까? 양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거 한번 보시고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되게 쉬운 게 적절하지 않은 거잖아요. 날개 윗면보다 아랫면을 흐르는 기류의 속도가 빠를수록 지금 여기에서 뜨게 하는 힘이 커지는 상황이 되게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양력이 커지려면 어디가 속도가 빨라야 돼요? 날개 아랫면이 아니라 어디? 그죠? 윗면을 흐르는 기류의 속도가 빨라져야 되기 때문에 복잡하게 응용하는 게 아니라 뜨게 하는 힘이 큰 상황이 그대로 나와 있죠. 그래서 1번 바로 걸러낼 수 있을 겁니다. 자, 2번은 쉽잖아요. 기류 속도에 따른 압력차. 그죠? 속도에 따라서 압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한 다음에 뜨는 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상대적으로 볼록한 곳을 흐르는 기류의 압력이 더 낮다라는 거죠. 볼록한 것이 속도가 빠르고 압력이 낮다. 그죠? 그 다음에 4번에 유체의 속도가 느린 곳의 압력이 속도가 빠른 곳의 압력보다 높다. 그죠? 속도가 느린 곳의 압력이 뭡니까? 더 높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정답 확인하시고요. 4번은 문법적인 지문이죠. 적절하지 않은 거고요. 기본적으로 접사라는 개념이라든가 그다음에 품사의 기본적인 분류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보세요. 접두사는 단어 앞에부터 특정한 뜻을 더하거나 강조하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낸다 해가지고요. 여러 가지 조건들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씩 점검을 해보죠. 자, 1번 보니까 기억에 해당하는 예로 군기침, 군살이 있다라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접두사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군이 접두사가 되는 거고 우리 왜 접사의 특징은요. 문장 안에서 그 접사 자체만으로는 한 단어로 쓰이지 못합니다. 이를테면 군살이 붙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살이 붙었다는 되지만 군이 붙었다라고 따로 쓸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게 바로 이제 접사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군이라는 게 접두사가 되는 거고 기억에서는 지금 뭐에 결합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명사. 그러면 명사, 이름 나타내는 거니까 기침이라든가 살은 둘 다 뭐가 맞습니까? 명사가 맞아요. 그죠? 자, 품사가 명사가 뭐다라는 거 설명돼 있지 않아도요. 이 기본 개념은 언제나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문제가 출제된다는 거 여러분들 많이 봤던 거죠. 그 다음에 니은 한번 봤더니 접두사가 용언에 결합해서 생성됐대요. 그러면 우리 왜 용언이라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2번은 디귿이네요. 그죠? 디귿에 해당하는 디귿 먼저 보면 특정한 접두사는 둘 이상의 품사에 결합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그러면 지금 2번 보니까 접두사가 뭐가 있어요? 지금 헛 같은 게 접두사가 되는 거고 디귿에서 얘기하는 건 둘 이상의 품사. 디디다 같은 경우는 움직임을 뜻하는 단어니까 품사가 뭐예요? 동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고 같은 경우는 뭐가 되는 겁니까? 명사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둘 이상의 품사에 결합한 거 맞고요. 그 다음에 3번부터 살짝 복잡해지죠. 니은, 리을에 모두 해당하는 예. 그러면 일단 니은부터 점검해야겠죠. 자, 여기서
새와 색 같은 게 색을 강조하는 접두사인데 용언에 결합해서 생성된 거 맞습니까? 우리 용언 그러면 뭐하고 뭐 얘기하는 거예요?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와 성질 상태를 나타내는 뭐 형용사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빨갛다와 노랗다가 둘 다 형용사니까 어쨌든 니은의 조건구죠. 용언에 결합해서 생성됐다는 조건은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을 한번 봤더니 주위 환경에 따라 다른 접두사가 붙었대요. 그러면 빨갛다에는 지금 뭐가 붙었어요? 된소리 앞에 뭐가 붙었어요? 새가 붙었고 그 다음에 노랗다는 니은 같은 울림 소리 앞에 뭐가 붙었어요? 셋 같은 게 붙었으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리을 환경에 따라 다른 접두사가 붙은 거 맞죠? 새와 색 같은 경우는 둘 다 색깔을 강조하는 거지만 환경에 따라 달라진 거예요. 남아있는 게 4번인데요. 디귿, 리을에 모두 해당하는 예래요. 그러면 디귿이 뭐예요? 둘 이상의 품사에 결합한 거래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 그죠? 여기서는 지금 수와 숫 같은 게 접두사가 되는 건데 꿩이 품사가 뭐예요? 명사. 그 다음에 양도 품사가 뭐죠? 명사가 되기 때문에 둘 이상의 품사에 붙었다는 걸 4번의 예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차분히 따져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물론 리을은 만족합니까? 환경에 따라 다르다. 그죠? 꿩 앞에는 뭐가 붙었고 수가 붙었고 양 앞에는 뭐가 붙었어요? 숫 붙었으니까 동물의 종류에 따라서 수와 숫 이렇게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죠? 4번 같은 경우는요. 니은에 대한 설명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죠? 한번 보시고요. 자, 5번은 아마 헷갈리는 선택지가 좀 있었을 수 있어요. 근데 답은 상당히 명확하게 찾을 수 있는 문제죠. 그죠? 한번 봅시다. 표정들이 좋은 거죠? 잘 맞고 생각했던 대로 돼 있어서. 자, 이거 알 수 없는 애매한 흐름의 몇 분이 괜찮아요. 마지막까지 점검하고 뭐 실수했나 점검만 잘 하세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국어는 별로 걱정 안 해요. 전반적으로. 제가 잘 가르쳐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해왔고 어느 정도 모의고사에서 높은 평균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국어는 크게 걱정은 안 하는데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다른 것 잘 정립하는 게 문제죠. 자, 한번 봅시다. 적절하지 않은 거고요. 1번에 석부상절과 월인청강지국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된 독자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되게 직접적인 게 월인청강지곡과 석부상절 얘기를 하면서요. 그죠? 이를테면은 한자를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독자층으로 상정하기는 했는데 다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구를 주된 독자층으로 상정하느냐에 따라 표기 방식이 뭐였다? 달랐다. 그러면 주된 독자층을 누구로 상정하느냐에 따라서 표기 방식이 뭐였다? 달랐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주된 독자층이 당연히 뭐예요? 달랐던 거겠죠. 그죠? 그래서 동일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1번이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일단 단순하게 생각하면 답은 상당히 명확하게 나오는 거고요. 괜찮죠? 그 다음에 보세요. 2번에 석부상절은 한자를 잘 아는 독자를 고려한 표기 방식을 채택했다. 지금 이제 2번 정보는 추론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직접적으로 석부상절이 고려한 독자가 누군지 안 나와 있기는 해요. 근데 앞에서부터 흐름을 한번 보자고요. 일단 여기 보니까 월인청강지국은 뭡니까? 월인청강지국은 한자음 다음에 뭘 적었어요? 한자를 병행했고 그 다음에 석부상절은 여기 나와 있듯이 뭡니까? 해당 한자에 뭘 병행했어요? 한자음을 병행했어요. 근데 일단은 둘 다 이제 음을 적기는 했는데 뭘 앞에 적느냐가 달랐던 거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에 월인청강지곡은 뭡니까? 한자음에 한자를 병행한 건데 얘네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한글 창제를 통해서 새로 확보하게 될 독자를 뭡니까? 주된 독자층으로 상정했기 때문에 어디에다가 한자음에 한자를 병행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석부상절은 뭐예요? 한자 다음에 한자음을 병행한 거니까 먼저 적은 것에 해당하는 부분이 주된 독자층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월인청강지곡과 달리 석부상절은 한글 창제 통해서 새로 확보하게 될 독자가 아니라 먼저 적은 뭘 잘 아는 사람들, 한자를 잘 아는 독자들, 그죠? 자, 분명히
주된 독자층을 누구로 상정하느냐에 따라서 표기 방식이 달랐다 그러면 월인 청강지국은 쉽게 생각하면 한글 먼저 적어준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한자를 다음에 적었고 그리고 월인 청강지국의 그러한 방식이 한글을 잘 아는 사람들을 주된 독자층으로 설정한 거니까 그러면 석부상절에서 뭡니까? 한자를 먼저 적었다는 것은 한글보다는 뭘 잘하는 사람들, 한자를 잘 아는 사람들을 주된 독자층으로 설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괜찮겠어요? 그래서 2번은 맞는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3번에 용비어천가는 한글을 잘하는 사람일지라도 읽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얘는 지금 한자음과 한자를 나란히 적어주는 게 아니라 한글과 한자를 뭐 합니까? 혼용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한문을 많이 하는 사람을 주요 독자층으로 상정한 거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한글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한자와 한문을 잘 모르면 읽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4번에 한자와 한문을 잘 아는 사람은 당연히 이거 세 개 다 이해하기 쉬웠겠죠. 그죠? 일단 월인 청강지곡과 석부상절에도 뭐가 나와 있기 때문에 한자로 쭉 쓰여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거 셋 다 이해하기 편했을 겁니다. 아마 헷갈렸어도 2번이 살짝 헷갈렸을 거예요. 그죠?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사지선다잖아요. 우리가 보는 시험은 오지선다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애매한 게 있고 확실한 게 있으면 이거 붙잡고 늘어지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그죠? 의심하지 말고 확실하게 답이 되는 것들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국어 풀고 빨리빨리 넘어가서 영어 풀고 행정법, 행정학 쭉쭉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오지선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깊게 고민할 필요 없다는 거죠. 국가직 때도 우리가 이미 경험했잖아요. 그런 것들. 자, 그다음에 6번. 큰 원리만 단순히 알면 되는 거죠. 자, 기억과 유사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가지고요. 일단 이걸 자체에서는요. 규모의 경제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기억이 이런 거예요. 시장의 크기가 확대되는데 이 상황이 어떤 겁니까? 생산량 증가에 따른 평균 생산 비용이 감소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생산량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결국 뭐가 는다는 겁니까? 수요가 는다는 얘기고 그러면 그런 상황과 연결될 수 있는 걸 찾아보면 하나밖에는 없네요. 단기간에 한 국가의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면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라서 필요한 것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뭐 되는 겁니까? 생산량 증가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요. 자원이 단기간에 감소하면 그죠? 자원으로 생산하는 양이 줄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다음에 초기 투자 비용이라든가 상품의 가격이 갑자기 큰 폭으로 상승했다. 얘는 연결고리 없고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상품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는 기본적으로 줄 겁니다. 그래서 수요가 줄면 생산량이 증가할 수가 없겠죠. 그죠?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6번은 그냥 빠르게 점검하고 넘어가는 문제예요. 자, 7번. 매번 우리가 봐왔던 수정하는 문제입니다. 수정하는 거. 자, 어색한 곳을 찾아 적절하게 수정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한번 가보죠. 읽으면서 부자연스러운 거 보죠. 자, 과거 나이 든 세대의 부모들은 권위적이었고 자녀에게 무엇이 좋은지 자신이 잘 안다, 가장 잘 안다고 믿었기 때문에 부모 자신들이 결정했다고 그죠? 그러면 기억은 고칠 이유가 없어요. 자기가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가 결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억은 고칠 이유 없고요. 그다음에 그러나 현대의 젊은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그들 자신의 목소리를 낼 기회를 기꺼이 제공하고요. 그죠? 지금 여기서 역접으로 이어지고 있으니까 권위적인 모습과 반대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니은 같은 경우도 자녀들에게 그들 자신의 목소리를 낼 기회를 기꺼이 제공한다는 거 맥락상 자연스럽습니다. 고칠 이유가 없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의 구매를 결정하는 것을 학습의 기회로 생각한다. 또한 부모들의 시간 부족과 장시간의 근로 역시 이러한 경향성을 촉진시키고요. 이런 부모들은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한다는 죄책감 때문에 자녀들에게 물질적 보상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거 되게 웃기죠? 죄책감 때문에 뭘 하지 않는다고요? 보상을 하지 않는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죄책감이 들면은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뭔가 죄책감을 덜 수 있는 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보상을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물질적으로 보상을 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겁니다. 그죠? 이거 이대로 내버려두면 야 정말 미안하긴 한데 사과는 안 할게 이런 얘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그다음에 리을 같은 경우 이렇듯 소비에 대한 어린이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뭐 어린이들 영향력이 커지니까 어린이들의 소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게 당연히 맞겠죠. 그래서 리을 같은 경우도요. 앞에 맥락으로 봤을 때 자연스럽습니다. 자, 8번도 짧은 지문이에요. 자, 보시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죠? 자, 일단 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얼핏 보면 다 남아있는 얘기 같기는 한데 빠르게 정확하게 확인해 보죠. 가사는 복잡한 내용을 두루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비슷한 거 뭐 있어요? 복잡한 체험을 두루 표현한다. 됐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조심해야 되는 게 두 마디씩 짝을 이룬다. 장가 용어가 다 나와 있기는 한데 두 마디씩 짝을 이룬다는 의미가 장가인지는 봐야 되죠. 보니까 첫째 줄에 두 마디씩 짝을 이루기는 하는데 이것 때문에 장가라고 하지는 않고요. 장가라고 하는 이유는 시조는 짧고 가사는 뭡니까? 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두 마디씩 짝을 이룬다는 의미에서 장가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 거죠. 나와 있는 단어기는 하지만 그죠? 지금 뭐 인과관계가 전혀 성립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3번에 가사는 길이가 뭡니까? 늘어나는 것이 자유로운 시가 갈래이다라는 거죠. 뭡니까? 복잡한 체험을 두루 표현할 수 있을 만큼 뭐 길어질 수 있었다 해가지고 우리 왜 그 예전에 고등학교 때 기억도 안 날 텐데 홍순학의 연행가 같은 거 몇 천행짜리죠. 그죠? 가사인데 청나라 그 갔다 와서 쓴 기행 가사인데 몇 천행짜리가 됩니다. 그죠? 몇 천행짜리. 자, 그다음에 뭐 외울 필요는 없고요. 4번에 정기 가사와 후기 가사는 임진왜란 기준으로 구분된다라는 거 너무 쉽지 않아요? 임진왜란을 경계로 해서 정기 가사, 그다음에 후기 가사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가볍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9번, 10번까지 마저 한번 가볼게요. 9번, 10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자, 거의 사실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1번 보니까 스트로크는 상대방을 인지하는 거래요. 이거 직접 나와 있죠. 어디 나와 있습니까? 이문단 쪽에. 그죠? 이문단의 5번째 줄이죠. 우리 시험지 기준으로 해서 5번째 줄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죠? 우리는 서로 상대방을 안다는 신호를 보내고 이런 행위를 뭐라고요? 스트로크라고 한다. 끝. 그다음에 2번에 인간은 부정적인 스트로크보다는 무관심과 무반응을 기대하는 경향이 있다. 맨 마지막 문단 보면 여기 나와 있네요. 그죠? 긍정적 스트로크가 충분치 않다고 여기면 부정적 스트로크라도 얻으려고 하고 어떤 스트로크든 그저 긍정이든 부정이든 받지 못하는 것보다 낫다는 원리가 적용하는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요. 그죠? 어떤 것이든 뭡니까? 스트로크를 받는 게 낫다는 건데 여기에서는 부정적인 것보다는 무관심과 무반응을 기대한다. 이거 거꾸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무관심이나 무반응보다는 부정적인 것이라도 받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죠? 한번 보시고. 2번이 적절하지 않겠네요. 그다음에 3번에 뭐 3가지의 자아 상태 중 한 가지라도 결핍되면 건강한 성격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 1문단에 나와 있죠. 3가지 자아 상태 얘기해 준 다음에 건강하고 균형 잡힌 성격이 되려면 3가지 자아 상태가 모두 필요하다 그랬으니까 그죠? 하나라도 빠지면 건강한 성격이라고 볼 수 없겠네요. 그다음에 4번에 자, 의사소통 과정에서 자신이 기대하지 않는 자아 상태의 반응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 이것도요. 이 문단 쪽에 보면 셋째 줄이죠. 기대하는 반응이 올 수도 있고 뭐라고요? 기대하지 않는 반응이 올 수도 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다음 주 토요일이죠 벌써 지방지 시험 보게 될 텐데 쉽게 풀리는 건 쉽게 풀고 넘어가세요. 그죠? 이게 무슨 무슨 외무고시 이런 거 보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문제는 살짝 어렵고 쉬운 문제는 쉽습니다. 그래서 왜 쉽게 풀리지라는 의심하지 마시고요. 쉬운 것들은 딱 답 잡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죠? 110분 동안 100문제 풀어야 돼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국어 모의고사만 보고 있지만 그죠? 자, 그다음에 가봅시다. 10번까지 한번 볼게요. 자, 어휘 문제고요. 딱 바로 바꿔보면 지금 보세요. 답은 1번인데
순간마다 자아 상태는 달라지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특정 순간에, 그죠? 순간마다 달라진다. 우리 보통 변천이라고 하게 되면 변천이라는 말을 쓰는 게 한번 적어 볼게요. 나머지는 다 대응이 되고요. 세월의 흐름에 따라 바뀌고 변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요,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달라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변천이라는 말을 쓰는 게 적합하지 않죠. 우리 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것저것 달라지는 역사를 그래서 뭐뭇의 무슨 사라는 얘기도 많이 씁니까? 변천사라는 얘기를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변천이라는 것은요, 달라지기는 달라지는 건데 세월의 흐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진다는 의미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죠? 여기에서 굳이 한자로 바꾼다면 특정 순간마다 자아 상태는 변화되기도 한다 정도로 바꾸는 게 적절하겠죠. 그죠? 자, 정답 1번 확인하시고요. 나머지 어휘들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가볍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잠깐 숨 좀 돌렸다가요. 그죠? 시험도 보고 했으니까 숨 좀 돌렸다가 나머지 10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